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괴물의 질량은 태양의 400만 배입니다. 이 존재는 빛조차 삼켜버리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우주 어딘가에는 태양보다 660억 배나 무거운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이 괴물들은 어떻게 이렇게 커진 걸까요? 더 놀라운 건 빅뱅 직후 불과 몇 억 년 만에 이미 이런 거대 블랙홀들이 우주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계산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별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앞에 보이는 건 빛나는 골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은 우주보다도 더 검은 구멍이 뚫려 있죠. 이게 바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주변을 돌기 시작하는데 주변의 가스와 먼지들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면서 여러분을 때리고 있어요. 마찰열 때문에 X선과 감마선이 쏟아지면서 여러분의 DNA는 순식간에 망가지죠. 하지만 곧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뒤틀리기 시작하거든요.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 눈에는 여러분이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여러분은 평소처럼 시간이 흐르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 순간 여러분이 탈출할 수 있다고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지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들의 후손들조차 사라진 뒤거든요. 발부터 빨려 들어간다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발이 머리보다 더 강한 중력을 받으면서 몸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스파게티처럼 길게 늘어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은 작은 블랙홀들보다는 덜 심한 편이에요. 그래도 결국 여러분의 발, 엉덩이, 머리가 차례로 사건의 지평선을 넘게 됩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게 끝나요. 이제 빛도 탈출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보낸 신호도 비명도 아무것도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더 이상한 건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뒤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 자체가 여러분을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우주의 어떤 힘으로도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요. 블랙홀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건 1967년입니다. 존 휠러라는 물리학자가 나사 강연에서 계속 중력으로 완전히 붕괴된 천체라고 길게 말하다가 한 청중이 그냥 블랙홀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거든요. 휠러는 이 단순하고 강렬한 이름을 즉시 받아들였죠. 하지만 블랙홀의 개념은 훨씬 더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1915년 12월 1차 세계대전 동부전선의 차가운 참호에서 한 독일군 장교가 전선에서 받은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그는 천문학자 칼 슈바르츠 실트였는데 전쟁 중에도 과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편지는 그의 친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보낸 거였습니다. 제목은 중력의 장 방정식이었어요.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수학적 기초였거든요. 슈바르츠 실트는 떨리는 손으로 논문을 읽었고 그날 저녁 어둡고 깜빡이는 전등 아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수학적으로 우아했지만 풀기가 극도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슈바르츠 실트는 불과 며칠 만에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썼죠. 보시다시피 전쟁은 나를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격렬한 포화 속에서도 당신의 아이디어 세계를 산책할 시간을 허락해줬거든요. 슈바르츠 실트가 발견한 건 놀라웠습니다. 구형 물체 주변의 시공간이 어떻게 휘는지 완벽하게 설명하는 해답이었어요. 더 나아가 그는 밀도가 높고 작은 천체에서는 시공간의 휘어짐이 극단적으로 커진다는 걸 보여줬죠.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빛조차 탈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임계 거리가 바로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입니다. 이 반지름은 질량에만 의존하는데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도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 인간의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은 쿼크 지름의 100만 분의 1 정도예요. 지구는 약 9mm, 태양은 3km입니다.
물론 이 천체들의 실제 크기가 슈바르츠실트 반지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현상을 보지 못하죠. 오직 극도로 밀도가 높은 천체에서만 이런 극단적인 시공간 휘어짐이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슈바르츠실트는 포화를 견뎌냈지만 전선에서 걸린 피부병으로 곧 사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발전할지 보지 못했죠. 당시 많은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밀도가 높은 천체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부정했거든요. 1964년 가이거 계수기 2개가 로켓에 실려 대기권 밖으로 발사됐습니다. 목적은 우주에서 오는 X선을 찾는 거였어요. 보통 지구 대기가 X선을 막기 때문에 우주로 나가야 했거든요. 이 장비들이 100조짜리 방향에서 강력한 X선원을 발견했는데 이게 100조짜리 X-1입니다. 이상한 점은 그 위치에 밝은 별이나 천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몇 년간 100조짜리 X-1의 정체는 미스터리였죠. 하지만 더 정밀한 관측으로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X선이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매우 빠르게 변한다는 건 X선을 내는 영역이 별보다 훨씬 작다는 뜻이었어요. 게다가 쌍성 동반성의 궤도를 통해 질량을 계산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0조짜리 X-1은 별보다 작은데 태양보다 15배나 무거웠거든요. 백색 외성이나 중성 자성의 이론적 한계를 훨씬 넘어선 거죠. 슈바르츠실트가 예측한 빛을 삼키는 특이점이 가장 유력한 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00조짜리 X-1 같은 블랙홀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별들은 수소와 헬륨을 태우다가 연료가 다 떨어지면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열이 더 이상 중력에 저항할 수 없게 되죠. 만약 죽어가는 별의 질량이 태양의 3배 이상이면 이론상 어떤 힘도 완전한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바깥 껍질 대부분은 극적인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날아가고 남은 건 극도로 밀도가 높은 잔해예요. 이 잔해가 칼 슈바르츠실트가 예측한 대로 시공간을 휘게 만들죠. 이 잔해는 사건의 지평선으로 둘러싸여서 새로운 경계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구멍의 가장자리예요. 이 블랙홀은 근처를 지나가는 물질들을 삼키면서 계속 살아가고 점점 커지죠. 더 많이 삼킬수록 질량도 늘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 안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중심에서 시간 자체가 파괴된다고 말하고 어떤 과학자들은 특이점이 실제로 다른 우주로 이어진다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실험도 할 수 없거든요. 빛보다 빠른 건 없으니까 사건의 지평선을 탈출할 만큼 강한 것도 없죠. 이런 항성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비교적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에만 약 1억 개 정도가 숨어 있다고 추정하는데 작은 크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발견된 건 수십 개 정도예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은하 중심에 숨어 있는 형제들이죠. 훨씬 더 눈에 띄지만 동시에 훨씬 더 미스터리한 존재들입니다. 2019년 4월 10일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대부분의 바이럴 이미지와 달리 이건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흐릿하고 불분명한 검은 배경의 주황색 골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5년 넘게 작업한 결과물이었어요. 몇 주 만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 수년간 부정했던 것을 직접 봤죠. 바로 블랙홀의 첫 이미지였습니다. 블랙홀은 정의상 검은색입니다. 얼핏 보면 사진을 찍는다는 게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중력 구덩이의 탐욕스러운 성질과 주변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했습니다. 충분히 거대한 블랙홀이 충분히 큰 가스와 먼지 원반에 둘러싸여 있으면 이론상 고주파 전파 형태로 충분한 복사를 내보내서 지구의 전파망 원경으로 감지할 수 있거든요. 이 블랙홀들은 단순히 거대한 게 아니라 초대질량이어야 했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태양보다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 무거운 블랙홀을 말하는데 천문학자들은
이 거인들이 대부분의 큰 은하 중심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결정적일 수도 있죠. 먹이를 먹고 자라면서 초대질량 블랙홀은 가끔 가속된 가스 덩어리를 뱉어내는데, 역설적이게도 이게 별의 죽음과 동시에 별의 탄생을 돕는 겁니다. 연결이 너무 강해서 일부 천문학자들은 무엇이 먼저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초기 은하들이 초대질량 블랙홀에 먹이를 주고 연료를 공급한 건지, 아니면 이미 존재하던 초대질량 블랙홀이 어떻게든 현대 우주의 별과 은하를 만든 씨앗이 된 건지 말이죠. 이상적인 초대질량 후보를 찾으면서 블랙홀 이미징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 중심만 봐도 됐습니다. 여기에 궁수자리 A라고 알려진 초대질량 블랙홀이 지구에서 25,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질량은 태양의 약 400만 배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당연한 목표로 보였지만, 그 가까움은 추가적인 문제도 가져왔어요. 은하수를 이루는 별들의 띠 안에 박혀 있다 보니 궁수자리 A를 선명하게 보는 걸 방해하는 천체가 수없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지구가 돌면서 은하 중심이 매일 밤 하늘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충분히 오래 망원경을 고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제과학자팀은 처음에 더 먼 초대질량 블랙홀로 목표를 잡았어요. 처녀자리 은하단의 메시의 87 은하 중심에 있는 거였죠. 처음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M87은 5,500만 광년 떨어져 있거든요. 궁수자리 A까지의 겨우 25,000 광년보다 훨씬 멀죠. 하지만 엄청난 크기가 거리를 보상했습니다. M87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태양 질량의 65배나 되거든요. 게다가 그런 거리에서는 밤하늘에서 비교적 고정돼 있고 시야도 깨끗했습니다.